아시아 투데이는 올해로 5번째 건설 산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간 우리 건설 산업은 발목할 만한 투자의 힘이고 국가 발전의 뒷목이라 일자리 산실로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문가와 관련업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건설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속 성장의 모델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사는 수백만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건설의 발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민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손을 제기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건설 발전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의미 있고 알찬 내용들로 나와서 앞으로 민간 건설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는 많은 정책 제안과 또 제도들이 많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민자 사업의 도로, 철도, 항만을 저희가 추진한 것은 주로 정부 재정 지원이나 MIB나 요구 이런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한 2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를 볼 때는 기존의 이런 도로, 철도, 항만의 그런 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스마트 건설에서 저희가 ICT, 철도, 항만, 물류 모든 것이 도시 주변에서 또는 큰 도시나 수도권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공공성하고 수익성이 50대 50으로 비례적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모델로 삼아 공유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공공성과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그런 법 제도적인 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후진국이나 글로벌한 데 가서 저희가 이거를 실적으로 해서 도시와 철도와 도로가 입체적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기업은 공공성이 강화되는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투자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정부는 공공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민간은 역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고 민간 투자 사업이 1995년서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사실은 95년도에 시작을 한 다음에 2007년을 피크로 한 다음서부터는 거의 민자 사업이 활성화는커녕 현재는 대점 휴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에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잘 안 돌아가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유가 보면은요. 민간 투자 사업을 하려면 보통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투명성이라는 얘기가 보면은 민간 투자 사업은 좀 전에 봤듯이 장기 투자 사업이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시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적정한 이윤이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적정의 이윤에 대한 확고한 신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 주성하는 게 한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운영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일산 같은 경우에도 뭐 해양토 영역대라든가 우리 국가안보청에 달리 필요한 그러한 전력 자원이라고 하면 이거 민간한테 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단순히 인프라 부분이 아니라 용역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더욱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제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제한자 우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초 제한자 우대 점수가 최초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현실이 어쩌면 거의 우대 점수 못 받습니다. 빵점 받는 데도 많고요. 바다가에 평균 받은 게 한 1점도 차는 0.8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최초 제한자가 열심히 사업 구성을 해가지고 최초 제한을 해야 될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차라리 제3자 공고가 나오면 최초 제한 공고에 맞춰가지고 그거
대응하는 것들이 사실 가성비가 높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제한 사업 같은 경우에 10초 제한제에 대한 우대 점수 부분들은 반드시 좀 올려야 된다. 현재 기준도 10%인데 최소한 3, 4%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제 더욱더 민간이 상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우리가 섀도우 톨 제도에 대한 좀 전향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섀도우 톨을 오면 우리가 고속도로 이제 리얼톨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돈을 집어가지고 던지는 그 리얼톨 상황인데, 섀도우 톨은 사실은 운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가시면 고속도로인데 돈 안 내고 지나가는데 민자 도로이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교통량에 따라서 그걸 갖다 카운트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이제 BTL, 도로 BTL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톨 방식을 적용할 필요, 한 번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비싼 도로가 있고 싼 도로가 있고 무료 도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가격 격차들 때문에 도로 네트워크가 어떤 데는 집중이 되고 어떤 데는 텅텅 비고 이런 비효율성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 네트워크상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한번 유럽 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섀도우 톨 방식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지금은 고민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도의 신뢰성이라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겪어봤지만 최소 수익 보장 MRG 하다가 그 비율도 점점 떨어지고 아예 없어졌다가 이제 재구조화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BTO 뭐 A다, BTO RS다라고 했는데 지금 BTO RS도 바꾸자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어느 민간인이나 어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박수진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은 민자도로, 민간투자도로가 도로공사의 공공도로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우선 민간은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10% 무조건 비쌉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얹어놓지 않고는 민간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돈을 안 꿔주죠. 그리고 사업기간이 결국은 20, 30년, 30년, 40년 정부는 뭐 영원히 그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고시 사업과 민간 제한 사업을 좀 명확히 그런 각도에서 좀 사전에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비타당성에 나온 사업을 그런 각도에서 이걸 정부고시로 할까 아니면 민간 제한으로 할까 하는 것을 민자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민자 제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제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점을 주는데 그게 대한 실질적인 지금 이익이 없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차후 저희가 한국 민간투자학회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교통연구원 이주연 연구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을 대표해서도 나왔지만 민자도로 관리 지원 센터라고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저희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교통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 관리 지원 센터의 실시하자 관리 팀장의 자격으로서 그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그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인하하는 이른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민자도로 관리 지원센터는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통행료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철도 관련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그 RFP 수립과 그다음에 평가 지원 그리고 협상 지원했던 경험 그리고 현재 저희 그 민자도로 관리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된 협상 업무에서 경험한 바를 기반으로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통행료를 낮추고 그리고 뭐 MRD를 제거하는 형식의 뭐 이런 그 실시노력 변경 노력들이 추진 중에 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BTO-A와 BTO-RS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통행료와 수익률을 낮추어서 정부, 재정, 민간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부의 필요성과 이런 측면에 있어서 추진이 되다 보니 아직은 진행 단계 그리고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에 있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수익률이나 민간과 정부가 다 같이 시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이러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기존 사례로는 서울 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에 통행요금을 낮추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신규 사업 사례로는 BTO-RS 방식으로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이 그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40년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정부에서도 민간 측의 그 다양한 그 수익률 확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행요금이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세율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례로 주택 제2사업에 일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되었습니다. 앞서 토론자분께서 그 정부의 이 기조상 사업 제도조하나 자금 제도자율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계약의 변경을 자꾸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여금 더더욱 민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민자도로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분에 대한 그 변경 실시 협약 협상이나 현재 수행 중인 산업용산고속도로 협상 수행 중에도 물론 쉽지 않지만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통행료도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 사실 협상 기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와 같이 바로 통행료 인하 한 달간 바로 내일부터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하지만 국민과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택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BTO-RS 방식으로 정부 공시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BTO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BTO-RS와 BTO-A 같은 사업은 현재 이제 딱 한 사업 실질적으로 신안산선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연구와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를 수행해서 각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 사업 추진 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화 방식 등을 추진하는 그러한 연구를 충분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철도망과 국가도로망 등 그 국가기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망과 철도망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당연히 정부 재정만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모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그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러한 민간 투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대통령 민자도로센터 팀장으로 계시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도로공사 대비해서 비싼 통행료가 있는 대표적으로 한 7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걸 이제 기간 연장이나 그다음 수익률 조정을 위한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거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사실 동일한 서비스의 동일 요금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얘기해 줬고요. 사실은 또 부산 같은 경우에 가거대교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또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다 물어봤더니 부산시에서도 그 조정하겠다고 그런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는 대표적인 도로는 원전의 해결이 될 것 같다. 비교 RS라는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의 마지막 과장을 와 계시지만 곧 위례신사선 서울시가 하나요? 모르겠더라. 하지만 어부가 하더라도 과연 이 제도는 대체 어떻게 개선이 돼서 적용이 될지 사업하는 거는 어쨌든 누가 정부가 중앙이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민간 투자자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중기 재정 투자 계획, 또 이제 4차 첫動안 계획이나 또 중장기 도로 계획을 세울 때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할 때 사전에 이건 아마 박수진 박사도 일부 언급을 주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이것이 이제 정부 재정으로 하는 사업과 민간 투자를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 아마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호건설은 박한철 장관이었습니다. 이 민간투자 제도가 생길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좀 실무자에서 일을 해오다 보면 느낀 점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앞서 그 박수진 박사님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이제 중복되는 공감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얘기들은 다 제외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도의 일관성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95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온 과정을 보면 여론의 동향이나 정치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제도가 180도씩 막 바뀌어온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 현재 시점까지 오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동요가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번의 동요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금리가 하향 곡선 쪽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은 현재의 재구조화나 이런 제도들도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성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역시 저희 실무자의 생각이고요. 그것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도 우리 자본시장에서 민간투자 사업에 투자의 의향을 갖고 있는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 좀 하셨지만은 최근에 이제 민투법이 그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꾼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는 복합화되고 있고 일의 추세도 사업의 추세도 이제 단순한 도로나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복합화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업인데 현실적인 사례인데 이걸 우리 그 법에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제약이 많았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법을 바꾸고 나서 과연 이제 실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면 그 하위법들을 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계속 확장될 여지를 갖고 있고 확장돼야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이나 제도나 관례가 이거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최근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60, 70년대 지나오면서 엄청난 그 SOC 투자를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현재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60, 70년대 만들어진 시설들이 30년, 40년을 넘어가면서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대두가 됐고 그 수많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민간 자본을 활용하자라는 그 선언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지만 자 강론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그럼 민간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행법과 현행 관례가 너무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노후 상수간 민간 자본 투자해서 할 수 있습니까? 각 시도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 블로킹 생겨서 일 못합니다. 광역상수도 오래전부터 업계에서는 이거 민간자본 투자해서 하자 그랬는데 한국수저항공사의 어벽과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기업들과의 그 어벽에 대한 문제들이 또 이제 강론에 가면 또 생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회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민간자본과 그런 기존의 공공
그 서비스 분야가 어떻게 코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공공 부분은 민간에 참여하지 마. 또 민간은 공공이 하고 있는 이 분야는 하지 마. 이런 그 관례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그 구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뭐 기간을 연장하고 하는데 자 최근에 민간 투자 사업의 이제 개념은 새로운 도로를 놓거나 새로운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그 오래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리스트럭처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뭐 소위 그 민투법에 규정되어 있는 뭐 부대 사업, 부속 사업 이런 규정들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부대 사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제대로 또 요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사례들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나 관리적으로 한계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인 제도적 현실적 모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맞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이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큰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 앞서 말씀하신 주신 부분에 대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마칠까. 박한철 상무께서도 그 제도 일관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주재 발표자가 얘기한 것도 있으면 이제 앞으로 열거주소 포괄주의로 이제 바뀌다 보면은 새로운 분야가 생깁니다. 사실 요즘 뭐 지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뭐 그런 걸 이용한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아시아투데이 같은 그런 언론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 민간 투자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토교통 분야 쪽에는 자율자동차 또 금방 박한철 성무께서 얘기하신 노인프라 재정비 분야 또 기존의 인프라의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분야. 근데 이게 강연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지금 일단 말하자면 열거주에서 포괄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향후 강연에서 검토해야 될 몫이고 전 민간투자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사회자분도 그렇고 앞에 토론자분도 그렇고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메모해 놓은 게 거의 다 지워지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정말 그 강조돼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부 다 이 공공성을 강조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무조건 동일한 요금, 독립 서비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수요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보면 그 내가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동일한 공공 서비스 아까 박 교수님도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동일한 공공 서비스인데 왜 차별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만이 있지만 반대로 민간 사업자 관점에서 굳이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빨리 가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요금을 도로공사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지라는 그 역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선적인 측면들의 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민간 사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좋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국가기관망 계획을 할 때는 모든 사업을 재정 사업이라는 관점에 두지 말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망을 형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재정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민간으로 가야 될지를 좀 더 구별해 주시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연차별로 여러 가지 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지역간 교통 SOC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망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뭐 3기 신도시 얘기하면서 방역교통망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자 사업은 어떻게 보면 광역 단위 어떤 SOC 사업이 상당히 신규 수요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바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요금을 낮추는 거라고 하면 그거에 부응하는 다양한 부대 사업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둬서 그 부분에 좀 여유를 공간을 주시면은 민간 사업자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수익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수익을 가지고 요금에 대한 어떤 그 갭을 메꿀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민간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대한교통학회에서도 뭐 성교통 후입주라는 대규모의 세미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과학적인 측면에서 민간 사업이 이 교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향후에 민간 건설 사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 또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소 다른 관점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기꺼이 돈을 내겠다. 그러니까 willingness to pay인데요. 이게 근거한 공격적인 민간 투자 사업의 가능성의 여지도 좀 열어놓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러면 지방자치단체 다녀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사카에 가니까 그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민간이 도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민간이 걷습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하고 차 타고 올만 한다는 데를 딱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돈 안 들고 산까지 올라가는 길 만들고, 그 위에 뭐 부대시설도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 그리고 주차장, 그 주차장 유료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뺑뺑뺑뺑 돌아가든가 아니면 또 1시간 동안 걸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부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앞서 얘기했던 그 정부가 사전에 재정 투자와 민간 투자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여해서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세미나를 주최 기관이죠. 예타 면제 사업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재생 리딜 사업, 그리고 생활 엑스시 사업들, 이 정부 재정 투자되는 사업들이 수십 조씩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하나를 제대로 시동이 걸린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건설회사들, 특히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발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민자사업이라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면 공공이 좀 뒤늦게 시동이 걸린다 하더라도 민간이 좀 치고 나갔다면 건설이 어렵지 않을 텐데 양쪽 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아마 세미나가 개최된 기본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박 교수님이 이 부진한 민자 사업들, 이걸 과연 어떻게 끌어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잘 나열을 해주었고, 특히 공공성 문제라든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걸 잘 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민자 사업은 국민의 불신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거론이 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초에 고속도로 건설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서울 유곽순환 고속도로 북부선 요금이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아지니까 역시 주민 반발이 가장 세졌고, 주민이 2년 동안이나 데모하고 반발하니까 계약기간을 늘려서 그걸 연장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을 향하는 이 고속도로 역시 굉장히 요금이 비싸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다소 낮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불신은 바로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스킵을 짤 때부터 민자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정확히 짰어야지 우리가 반대하고 비싸다고 하니까 이걸 낮췄다라고 하는 데에서 불신의 단초가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나 업계가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투명성이나 공공성 이런 문제들을
탁상에서 해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짤 때 아까도 얘기 좀 나왔습니다만 재정사업과 민주사업을 정확히 구분을 하고 그리고 민주사업의 스킨을 잘 짜서 그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국민감정하고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는지가 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설익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도권 남부에 예를 든다면 광명, 수원, 또 화성, 수원 뭐 이런 단거리 고속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저는 지나가면서 느낄 때마다 이건 국민들의 약탈적인 고속도로다 이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비게이션은 요금이 얼마라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내가 어디 가겠다고 키면 무조건 고속도로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1,000원, 2,000원이 자기가 빠져나가는 건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도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km, 4km짜리의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호르몬을 터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는 불신.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호주머니에서 바로 빼가는 이런 SOC만 하지 말고 아까 그 노후시설의 어떤 리뉴얼 사업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스팀을 연구해서 좀 적극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다니는 도로가 이게 민간 도로인지 정부 도로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를 가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아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또 만약에 돈을 써야 된다면 아까 추성훈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야 진짜 이 돈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혜택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받으면 또 문제가 되죠. 참 쉬운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최원영 장관님 말씀입니다.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사실 민자 사업을 담당 비용으로서 맡은 지는 올해가 5년째입니다. 상대적으로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민도 더 많이 했던 거는 같은데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내가 앉을 만한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자랑을 좀 하다가 고민 끝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5년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이제 제가 했으면 혹은 하고 싶은 의견들을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의견 개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5년 동안 좀 느꼈던 것은 민자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왜 민자가 이렇게 나쁘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습니다. 인천대교가 도로공사 요금보다 3배가 되고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왜 적극적인 그 해명이나 설명 없이 이게 비싸다고 하니까 민자도로는 다 비싼데 부가세 때문에 10% 비싸고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 한 4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로공사가 동일한 공사비를 재정으로 발주해서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요금으로 그 투입비를 회수하려는 사업구조를 짰다면 인천대교가 도로공사 요금 대비 3배 안에서 책정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제가 계산해보면 민자 요금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자기 성찰이나 고민이 없었던 거고 인천대교는 사실 공모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못했고 요금도 그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정부 당국자는 왜 이거를 공모로 발주를 했을까? 이렇게 3배나 되고 2.5배 이상이 되는 요금을 왜 그 당시에 정부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민자를 하면서 느꼈던 의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가세나 영세율의 어떤 그 설명이나 방어 전략보다는 민자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폭리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또 민자 사업을 뭐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한두 건, 뭐 서너 건들이 정말 정당한 민자의 어떤 뭐 취지를 변색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전체 민자 제도나 민자를 추진하고 있는 업계가 욕을 먹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인식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였었냐면, 저는 회사에서 사실은 국내하고 해외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능력은 모자라지만 업무가 좀 버거운 편이죠. 국토부에 가서 이제 그 해외 투자 사업을 이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되면 항상 이제 국토부 담당자 혹은 이제 과장님, 국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거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해외 나가서 민자 공항도 좀 많이 큰 것 좀 따오고 민자 철도도 좀 많이 좀 따와. 좀 활성화해 좀 많이 좀 해봐.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험을 하지 못한 사업을 어떻게 해외 가서 레모드 사업을 따오라고 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철도 발주 형태는 실질적으로 민자로 발주하는 경우에 실제로 뭐 재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여러 사업들이 민자로 발주가 된다거나 또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다 쪼개가지고 법적으로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설회사는 이제 노반, 또 궤도공사는 분리발주하게 되고 전기공사는 또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하게 되고 신호 및 통신도 마찬가지로 분리발주하게 되죠. 근데 해외 나갈 때는 사실 그런 필요를 충족해야만 나가거든요. 공항사업은 대한민국에 유감스럽게도 민자공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민자공항 같은 경우에 저희가 PQ를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또 운영을 했던 회사나 뭐 이런 컨소시엄을 또 구성해서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안 맞는 관계로 그만큼 또 순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사실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부분이 제가 국내 해외 민자라면서 좀 느껴졌던 부분이었었고요.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몇 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민자가 너무 부정적이다 뭐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맡고 5년이 지난 게 시점까지도 뭐 그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변화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나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부침이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정말 그야말로 그 투자 의지를 가진 그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민간 투자 사업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식의 수준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좀 꼭 간곡하게 좀 이 자리에 뭐 이제 과장도 와 계신데요. 정부 당국자들께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뭐 민자라는 게 그 일반 시공사든 뭐 금융사든 또 설계회사든 간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누가 뭐 그 리스크를 더 떠안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그 철도도 최초 제안을 한번 해봤고 제주 제2공항도 사실은 최초 제안 용역을 수십억을 들어서 사실 제안서를 만들어왔었습니다. 결국 이제 좌절하고 말았지만 그런 부분이 뭐 잘못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안는 그 최초 제안 시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뒷단에 있는 부분도 좀 문제다라는 걸 계속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최초 제안 가점 및 최초 제안 설계비에 대한 그 보상 부분입니다. 최초 제안 가점은 현재까지 아마 신문지상에 엊그저께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현재 시점까지 그 민간 투자 사업에 최초 제안을 함으로써 최초 제안자가 갖는 가점은 0%에서 10%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 사실 1%가 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퍼센트가 최초 제한 가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정량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0.5%, 또 자치단체는 뭐 1%를 넘지 않는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공공연하게 구두하시는 데도 있고요. 뭐 중앙정부에 내는 그 최초 제한도 대부분이 또 2%를 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최초 제한자들의 실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능하면 뭐 최초 제한 가점을 1, 2% 받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좀 올리는 최초 제한 전략을 썼다든지 뭐 하는 형태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정부의 최초 제한 가점에 어떤 정량적인 기준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밝혀지기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최초 제한 가점의 기준을 보면 VFM 1%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수미양가가 나눠져 있습니다. 수미양가를 채점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 대중 혹은 최초 제한 지역에 공개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VFM은 당연히 민자적 백성을 해서 나와 있는 숫자, 물론 그 과정은 뭐 수요도 따져야 되고 요금도 제한된 요금을 놓고 따져보고 운영비가 적정한지 공사비는 적정히 따져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결과가 공개가 되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그런데 수미양가를 주는 부분은 사실 정성적인 거라고 저희 최초 제한자는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사제에 좀 활성화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정량적으로 바꿔서 최초 제한자가 전략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의 신사가 최초 제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이 최초 제한 가점을 제가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1%가 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어렵게 수십억의 최초 제한 설계비를 넣어서 최초 제한을 해서 2, 3년 동안에 고생을 해서 지금 3자 제한 공부가 나왔는데 그러한 이제 고생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견을 왜 드리냐면 이 민자 세대들이 최초 제한하는 담당자나 담당 중역들은 목을 걸고 합니다. 이 사업을 내가 30억, 50억을 투자해서 최초 제한을 하고 중간에 이게 실제로 함자 제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중역이 결정을 해서 갖고 본부장이 사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인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3자 제한 공과가 나왔는데 가점을 받고 못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방치했을 때는 최초 제한 가점을 정량적으로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도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제한 설계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최초 제한 지금 3자 제한의 그 제한 설계비는 그 2인이 들어갔을 때 이 탈락자한테는 35%를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3인이 들어갔을 때 탈락자한테는 25%, 15%인가, 35%, 15%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3자 제한 때 제한하는 거는 보상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3자 제한 때 최초 제한 가점이 없다면, 나는 일부 보상을 먹고 경쟁에 최초 제한자도 아닌데, 경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최초 제한 설계비는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최초 제한자가 3자 제한까지 참여했다면 앞단에 있는 최초 제한 설계비도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 동의요금이라고 하는 동의요금 기준의 도로공사의 요금이 과연 시장성에 반영된 요금이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택사업에 민간임대 사업, 임대료가 가고
공공 LH 공사는 공공임대사업 요금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LH 공사 부채가 100조가 넘는 거로 해결이 되죠. 전체 공기업 부채의 4분의 1을 결국에 LH 공사가 안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제 규칙이 되더라고요. 요금을 묶어놓다 보니까 그건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해외 민간 투자 가능성도 국내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민간 최초 지원 당첨 제도의 정량화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현재 그 설계비 보조금에 대한 맹점도 사실은 그런 걸 노리고 또 실천한 분이 있다고 해요. 맹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좀 더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7분의 얘기가 쭉 있었고요. 쭉 종합적으로 들어보시고 난 후에 국토교통부의 나재상 철도투자개발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 민자 사업에 이 그동안 좀 부진했다라는 것도 굳이 뭐 작년 2007년에는 뭐 투자 규모가 11조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는 한 4.2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도 말고, 제가 2007년에도 민자 도로에 담당하는 과에 있었고 지금 다시 이제 10년 정도 뒤에 철도를 담당하는 데 왔는데, 당시에는 수십 개의 도로 사업을 그때 막 검토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변화에 좀 이게 모양이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도 사업만 봐도 작년에 GTX 사업하고 신안선선 사업이 A 노선 GTX A 노선 사업하고 신안선 사업이 실시 협약이 체결돼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 협약이 승인되고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런 공목성 강화 부분이라든지 포괄주의 도입, 그리고 이 민자 적합성 조사라든지 실적 체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업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민자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해 주길 굉장히 목마르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자 적격성에 통과를 돼서 지금 그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중에는 아마 RFP가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제 민자 사업이 잘 가기 위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민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부에서 이제 이 도로에 대한 어떤 동일서비스 동일요금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금이 높다면 아까 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소 높은 요금이라도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게 GTX A 노선인데요. 이게 요금이 아마 고향 일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저희가 한 3,5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 철도보다 당연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엠버스랑 저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엠버스 같은 경우는 58분이 걸리고 요금이 2,400원이거든요. 근데 GTX로 가면 14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이 정도 요금 차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자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앤다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민자 사업이라는 게 결국엔 민간 업체에 대한 배불리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재정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준비들이 반대로도 좀 더 강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이제 국가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GTX A 사업을 하면서 설명회를 10여 회 이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민자 사업을 좀 더 민첩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정부 고지 사업도 민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 제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민간의 창의나 이런 분들이 좀 접목돼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지만 타당성이 부족해서 국가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한다든지 부대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노선인데 이 타당성이 있고 국민들이 필요한 노선이라면 발굴해 오신다면은 이게 더 민자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고, 이게 민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트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최초 제한자에 대한 우대라는 부분하고 같이 좀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나 토론 부분에서 몇 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면, 운영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에서는 이제 몇몇 사례가 있는데, 이 도입 단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라는 부분에 같이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센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BTO-RS라는 방식을 도입이 돼서 40년의 기간 동안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모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 지하철 보호선의 사례도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공모 방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을 때 과연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다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이 공공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조달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엔 사용료가 높아진다는 거랑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3차 철도망 계획에 보면은 사실은 지금도 이 민자 사업이나 재정 사업이냐라고 이제 구분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의 적중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자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은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예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 망계획이 닿는 단계에서부터 그거를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제도의 안정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이제 수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제 낮은 이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BTO-RS 방식의 도입, 그리고 FI 중심의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 같이 이제 BTO 이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나 민간이나 한 목소리로 이자 사업의 중요성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이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하고 위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작동이 될 거고, BC 선정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새로운 방역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나자께서는 가장 바쁜 정부 과장님이 한 분이 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고, 토론에 나온 얘기를 하나씩 전문적인 입장에서 짚고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표현은 안 하고요. 일단 청정수계 계신 중에 한 분만 모셔서 딱 한 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마이크 쪽, 한명 마이크 준비됐으면